소설 들려주는 여자. 허공의 아이들. 김성중. 소녀는 포치에 앉아 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듯 허공에 두 발을 엇갈려 젖고 있다. 진지하고 골똘한 얼굴로 5살부터 쭉 지어온 표정 그대로 멍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중이다. 오후 햇살이 소녀의 눈동자에 부딪혀 불투명한 음영을 만들어낸다. 소녀의 어머니는 위대한 개츠비를 좋아했고 책 속에 나오는 포치 때문에 이 집을 샀노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낮고 기다란 계단을 올라가면 지붕이 달린 현관이 나오는 서양식 포치는 그녀의 오랜 꿈 중 하나였다. 어머니는 베고니아 화분으로 이곳을 장식한 후 고리버들 의자도 하나 놓아두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손의 일부처럼 이어진 뜨개 바늘을 움직여 레이스 덮개들을 떠냈다. 지금 소녀는 혼자다. 밤늦게 돌아오던 소녀의 아버지도 뜨개질을 하던 어머니도 남아있지 않은 빈집에서 조용히 소멸을 기다리는 중이다. 발 아래의 땅은 크고 작은 구덩이들로 가득하다. 틈새에서 검은 유혹이 흘러나와 공중에 떠있는 소녀의 발목을 휘감는다. 소녀는 가장 깊어 보이는 틈새를 바라보았다. 그 속으로 뛰어들면 단단한 대지와 사라진 사람들이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소녀는 난간을 꼭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소녀는 배트를 휘둘러 200개의 스윙을 채웠다. 야구부 전체가 사라졌지만 소녀는 매일 7km의 로드워크를 하고 폐타이어에 배트를 휘둘렀다. 운동을 걸으면 몸이 무겁기도 했지만 달리 시간을 보낼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성실하지만 기량이 늘지 않는 후보 선수. 그게 소년이었다. 코치의 칭찬에는 안쓰러움이 묻어났지만 소녀는 자신의 키가 10cm만 더 크면 주전 외야수가 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소녀는 자전거의 스탠드를 발로 차 옆으로 붙였다. 집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소녀는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전부터 벽에 금이가 있던 집은 허공으로 떠오르면서 창틀과 벽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틈새가 벌어졌다. 평생 남의 집을 지어주느라 떠돌던 아버지는 정작 자신의 집은 돌보지 않았다. 상관없다. 어차피 세상 모든 집들이 비어 있으니까. 소녀는 단순한 생활을 이어갔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에는 되도록 의문을 갖지 않으려 했다. 다세대 주택과 빌라들로 이루어진 골목을 누비는 사이 소녀는 수십 개도 넘는 구덩이를 지나쳤다. 나무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커다란 혹이 강제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움푹 팬 구덩이가 생겼다. 주변 흙들이 무너져 내리느라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는 듯한 소요가 거리 전체에 가득 차 있다. 구덩이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4블록을 지나자 똑같은 집이 연달아 들어선 타운하우스 단지가 나왔다. 소녀는 이런 곳으로 옮겨오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자전거의 속도를 늦췄다. 움직이는 생물만 없을 뿐 단지는 고스란히 제 모습을 갖추고 있다. 6번째 집 앞을 지날 때 소녀는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다. 피아노 소리, 분명 피아노 소리였다. 서툰 연주였지만 2달 내내 자신의 말소리 외에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한 그에게는 경이로운 일이었다. 소녀는 한쪽 발을 페달에 걸친 채 연주가 끝날 때까지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대로 지나쳐버리고 싶은 충동도 들었지만 다른 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전거에서 내린 소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소녀가 건반을 두드린 것은 정막을 견디는 매 순간의 긴장감에 지쳤기 때문이었다. 피아노가 울리면 누군가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긴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또래의 남자아이일 줄은 몰랐다. 누구세요? 소녀는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지만 꾀죄죄한 유니폼을 입은 방문객도 그에 못지않게 눈을 크게 뜨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사람이 있었네. 두 사람은 경계심이 누글 때까지 한참 동안 현관에 선 채로 긴 이야기를 나눴다. 소녀가 15살 동갑내기라는 것과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동안 소년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 여자아이와 말을 섞는 일이 쉽지 않았다. 소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소년의 말에 조심스레 되물었다. 누가 또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어른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뭐가 뭔지 알아도 별 소용은 없을 거야. 달라질 것도 없고. 그치만 궁금해하지도 않는 건 뭐랄까 무책임하잖아. 아이들은 시선을 돌려 허공에 떠있는 12채의 타운하우스를 바라보았다. 익숙한 풍경이 단지 1미터쯤 떠올랐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 이윽고 대화는 재앙의 수순을 헤아려 보는 것으로 이어졌다. 소녀는 나무들이 한꺼번에 뽑혀나가던 새벽에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낯선 소리가 들려 나갔더니 머리 위로 흙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그날 날아가는 새들을 본 게 마지막이야. 동물들이 다 사라졌잖아. 집에 들어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처음엔 몰랐어. 왜 그런지. 집으로 들어간 소녀는 반복적인 일상의 리듬이 미묘하게 흐트러진 것을 알아차렸다.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평소와 달리 4개의 계단이 아닌 5개의 계단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허공의 계단을 내려온 것을 깨달았다. 집이 떠 있어요. 소녀가 집과 땅 사이에 한 뼘쯤 생겨난 빈 공간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부모님을 불렀다. 평소에도 존재감이 거의 없는 아버지는 그날따라 더욱 희미해 보였다. 즉각 눈치채지 못했지만 소녀의 부모는 점점 투명해지는 중이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목소리밖에 남지 않았어. 어머니는 사라지고 옷만 남아있는데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야.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 소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느닷없이 고아가 되어버린 충격이 아직 소녀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당황한 소년이 화제를 돌렸다. 같이 나가볼래? 먹을 것도 찾아보고. 당분간 먹을 건 있어. 게다가 나도 곧 그렇게 될 텐데 뭘. 소녀는 부모의 소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거기에는 병도 사고도 살인도 없었다. 수증기가 햇빛에 닿아 사라지듯 증발해버렸을 뿐이다. 소녀는 그렇게라는 말을 힘주어 발음해놓고 냉랭한 얼굴이 되었다. 소녀가 소년의 이사를 도우러 온 것은 일주일 뒤의 일이다. 소년의 집은 언덕 위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방 2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크지 않은 집이다. 벽에는 정말로 커다란 금이가 있다. 지대가 높아서인지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소년의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고 코를 푼 휴지를 어지러이 날리고 소년이 덮고 자는 이불 위로 요란스럽게 돌아다니다 다른 틈으로 빠져나갔다. 바람이 좁은 틈을 통과할 때 내는 독특한 소리들, 휘파람이나 비명처럼 들리는 소리들 때문에 집은 늘 들썩들썩하고 시끄러웠다. 마치 이 근방의 바람이 모조리 소년의 집에 들러붙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소년은 신발을 신은 채로 발에 차이는 물건을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소녀가 함께 오겠다고 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다. 땀냄새 나는 옷가지나 라면 국물로 얼룩진 신문지가 놓인 실내는 혼자 지낼 때와 달리 무척 남루해 보였다. 소녀는 당돌한 시선으로 구석구석 눈뒤짐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햇반 위에 곰팡이가 핀 식빵이 눈에 들어왔다. 곰팡이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저 밋밋하게 생긴 녀석이랑 나랑 곰팡이랑 이렇게 남았단 말이지. 속으로 곱씹어본 제 말에 소녀는 저절로 이맛살이 찌푸려졌다. 부은 눈에 두꺼운 입술을 가진 소녀는 다소 둔해 보이는 인상이다. 겁나지 않아?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소녀는 어쩐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되어 소년에게 물었다.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고르던 소년이 한참 후에 대답을 내놓았다. 네가 앉아있는 거기 벤치프레스. 나 그거 하루에 200개씩 해.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다는 거지.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지만. 무슨 소리야? 주전이 되지 못하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야구를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럴 바엔 차라리 세상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 소녀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스포츠백에 글러브와 배트를 챙겼다. 짐은 그게 다야? 필요한 건 마트에서 가져오지 뭐. 옆집으로 옮겨온 후에도 소녀는 여전히 오전 훈련을 거르지 않았다. 소녀는 2층 침실에서 잠이 덜 깬 눈으로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소년의 모습을 내려다보곤 했다. 두 아이는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했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의식했다. 시간이 지나자 함께 밥을 먹거나 마트에 다녀오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대형마트는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다. 예전 같으면 에어컨이 작동해 늦봄 더위를 식혀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산품의 무덤으로 변해버린 마트 안에는 눅눅한 어둠뿐이었다. 소녀는 헤드램프를 꺼내 머리에 쓰고 소녀에게도 하나 건네주었다. 두 사람은 갱도에 들어간 광부처럼 10줄을 이룬 상품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소녀는 양말과 티셔츠, 유통기한이 넉넉한 가공식품과 공구 세트 같은 것들로 금세 카트를 채웠다. 소녀는 물티슈와 과일 통조림을 담고 소년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재빨리 생리대와 속옷을 밀어넣었다. 마트의 끝자락에는 어마어마한 뷔페가 기다리고 있다. 생선들은 청보라색으로 변했고 물큰하게 녹아내린 과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곤충이 사라진 탓에 부패한 풍경은 정겨롭다. 밖으로 나오자 소녀는 악취를 떨치려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늘에 앉았다. 건배라도 할래? 소녀는 하이네켄, 레페브라운, 칼스버그, 삿보로, 산미구엘, 그 밖에 종류별로 집어온 맥주들을 주르륵 늘어놓았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살아온 날들의 의미가 사라지듯 지금의 이 유치한 치기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난 한 번도 어머니가 선택해주지 않는 상황에 놓인 적이 없었어. 소녀는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비로소 깨달은 사람처럼 쓴웃음을 짓고 모든 캔을 따서 한 모금씩 마셔보았다. 각기 다른 브랜드였지만 맛은 하나였다. 미지근한 맥주의 맛. 망설이던 소년도 캔 하나를 골라 들이켰다. 소녀가 풋 웃었다. 웃느라 눈밑 보조개가 팼다. 보조개가 생길 때마다 약간씩 일그러지는 얼굴이 꽤 예쁘다. 소녀는 소녀의 미소에 위축됐고 소녀가 자기보다 키가 크다는 사실에도 기가 죽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어서 좋았다. 소녀는 날마다 허공에 키를 쟀다. 줄자의 끝에 아버지의 서재에서 집어온 문진을 매달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120cm, 135cm, 156cm. 소녀는 어부가 그물을 걷는 것처럼 아침마다 줄자를 감아 올리고 길이를 확인했다. 허공은 소녀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한동안 소녀는 같은 옷을 2번 입지 않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새 옷을 입은 모습을 봐줄 사람이라고는 자기보다 키가 작은 소년뿐이었으므로 금세 실증이 났다. 어둡고 텅 빈 상점을 순리하는 일도 시들해졌다. 쇼윈도의 마네킹과 마주치는 건 사라진 사람들의 유령을 보는 것 같아 섬뜩했다. 소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지만 그럼에도 왜 자신과 소년만 남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소녀는 갑작스럽게 우울해지는 소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캐치볼을 하자고 끌고 나가기도 했고 금전 등록기에서 지폐를 한 다발 꺼내와 포커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부루마블 게임의 가짜 돈처럼 의미가 사라진 진짜 돈을 수북이 쌓아놓고 치는 포커는 그런대로 재미있었다. 소년이 벌인 유희 중 가장 신나는 일은 예전에 살던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더운 공기가 상승하듯 조금씩 허공으로 떠오른 집은 이제 박스 2개를 쌓아야 올라갈 수 있었다. 소녀는 주유소에서 가져온 가솔린을 집안 구석구석에 뿌린 후 불을 붙였다. 불길이 치솟자 구르다시피 뛰어내려와 소녀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허공에서 불타는 집은 근사한 구경거리였다. 불은 비명을 지르는 사람처럼 건물의 모든 틈새로 비어져 나와 붉은 혀를 드러내고 연기를 뿜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어차피 이 집에서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소녀는 변명처럼 덧붙였다. 할 수만 있다면 태어난 집까지 찾아내 모조리 태워버리고 싶었다. 불길에 뺨이 달아오른 소녀도 파괴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 이 골목 전부를 태워버리자. 소녀는 들뜬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타오르는 불길이 집과 사물을 삼키는 동안 땅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다. 종일 불을 지르고 다닌 아이들은 허기를 느꼈다. 소녀는 파란 꽃이 그려진 범랑 냄비에 라면을 가득 끓여 소녀와 함께 먹었다. 식사 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먹는 일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음식을 숭배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세상은 점점 부서지고 있지만 15살 아이들의 식욕은 여전히 왕성했다. 두 사람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듯했다. 건물은 2m 이상 떠올랐으며 길은 조금만 헛디뎌도 추락할지 모를 함정이었다. 전에는 훌쩍 뛰어넘었던 작은 구덩이도 이제는 빙 돌아가야 할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거리 전체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하면서 외출은 하나의 모험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돌아다니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목적 없이 걷다 지치면 아무 곳에나 기어올라가 낮잠을 잤다. 햇빛이 그림자의 길이를 짧게 만들던 초여름, 작은 호텔을 발견한 두 사람은 깨끗한 리넨 시트가 깔린 침대를 찾아 쓰러지듯 누웠다. 밖에는 여전히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소년은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소년이 곁에 있으면 소녀도 쉽게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악몽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다. 소녀의 악몽은 늘 똑같다. 구덩이 속에서 하얀 손이 튀어나와 제 목덜미를 움켜쥐는 것이다. 꿈속에 너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소녀는 시드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다. 그냥 손이라고 부르면 금방이라도 그 손에 목이 졸릴 것처럼 두려웠다. 하지만 그것은 소녀의 실수였다. 이름이 생기자 시드는 왕성한 생명력을 부여받고 인격과 버릇까지 갖춘 채 사라지지 않았다. 꿈속에서 시드는 침실 벽과 창문 사이로, 욕실에 갈라진 타일 사이로 손톱 없는 손가락을 넣어 틈을 벌렸다. 소녀가 잠든 동안 시드는 꼼꼼하게 세상을 부수고 있었다. 꿈속에서 시드는 이 세상을 거두고 다른 세상을 건축하려는 신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뜬 소녀가 서둘러 소년을 흔들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사라진 사람들이 다른 세상 어딘가에 옮겨 심어지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창세기인 셈이지. 우린 선택된 걸까? 아님 누락된 걸까? 소녀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웅얼거렸다.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라진 걸 잘 됐다고 생각해. 시체를 치울 필요가 없잖아. 사람들이 죽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투명해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쩌면 정반대로 우리 둘만 투명해진 건지도 몰라. 다른 사람은 다 그대로인데 말이야. 그 편이 훨씬 말이 되잖아. 확실한 건 하나야. 죽으면 끝이라는 거. 소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지만 소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난 구덩이에 돌을 던져봤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 언젠가 저 구덩이들이 땅을 죄다 집어 삼킬 거야. 소녀의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 간헐적으로 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끈처럼 가느다란 공포가 소녀의 목을 조였다. 소녀는 귀를 막고 아무 말이나 중얼거렸다. 시트러스, 사이프러스, 미노타우로스. 이 즈음 소녀는 되는 대로 단어를 읊조리는 버릇이 생겨 있었다. 어떤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렵다는 듯이 땅의 몰락에 대항하는 소녀의 음성이 소년의 꿈속으로 스며들었다. 시트러스, 사이프러스, 미노타우로스. 마침내 빗방울이 약해졌다. 여전히 안개비가 뿌렸지만 소녀는 챙겨둔 가방을 메고 몇 주 만에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나 더는 발을 뗄 수 없었다. 장마에 갇혀있는 동안 허공이 20cm 이상 불쑥 자라난 것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던 소녀는 소리를 질렀다. 제기랄. 집 바로 아래 생겨났던 구덩이는 흙탕물이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로 변해 있었다. 사다리의 길이를 억지로 느려본들 황토색 급류를 피할 도리가 없다. 소녀는 같은 높이로 떠오른 옆집으로 이동해 폭포를 피해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 궁리해 보았다. 하지만 타운하우스의 집들은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옆집으로 건너가기조차 수월치 않다. 집들은 길과 대지를 잃어버리고도 멀쩡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더욱 기괴하게 보였다. 허공의 금빛 무덤들, 소녀는 타운하우스의 집들을 이렇게 불렀다. 소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갇혀버린 게 분해서 발을 구르고 벽을 마구 쳤다. 단단한 근육들이 소멸에 맞서 싸우겠다는 듯이, 적어도 이 부당함에 화를 내기라도 해야겠다는 듯이 팽팽하게 붉어졌다. 하지만 어디에도 맞서 싸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년의 근육과 분노는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먹장 구름 위로 조각보 같은 파란 하늘이 선뜻 비쳤다. 그 순간 소년의 분노는 세상의 유일한 분노였고 소녀의 무기력한 슬픔도 마찬가지였다. 소녀는 자신과 소년을 묶어주는 단 하나의 끈이 오지 않을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